여기에서 물이 철철 한 달 한시에 다 타버리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옥이에요.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들어간 새 아파트. 행복한 웃음이 가득해야 할 이곳에서는 시공사와 입주민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럴 수 이슈에서 찾아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자경마을의 이장을 보고 있는 노길호입니다. 저희는 5년 전 그 입주 당시 5년 후에 분양받을 거라고 알고 다 입주를 했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 분양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 전환을 준비하던 주민들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보 문구 중에 가장 유혹적인 거는 그거 있죠. 5년 후 분양 전환. 그다음에 그 가로 열고 주민 선택사항. 내지는 원하는 분은 10년까지 임대 가능.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5년이 넘고 그 6년째 들어가면서 분양 계획이 없다, 아직. 해당 아파트는 민간 임대 아파트지만 5년차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며 홍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당시 우리한테 5년 뒤 분양한다 이렇게 다 구두상 약속도 약속이잖아요. 이것도 지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큰 그룹에서. 근데 지금 저희 보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집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 코로나 시국에 오죽하면 집회를 하겠습니까? 결국 주민들은 분양 전환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쪽 그 분양 소장님 네. 통해서 혹시 그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 받은 적 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네. 한마디로 아니, 분양 계획이 분양 없다. 전환을 네.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는 없어요. 합의하에 가능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경영상 여러 가지 다 이유를 보고 지금 현재는 의사가 없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분양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때 입주자들한테 알리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잖아요. 계약서상의 임대 의무 기간인 10년이 지나지 않아 분양 전환의 의무가 없다는 건설사의 입장. 처음에 분양 당시 홍보지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5년차 분양 전환은 계약자 선택 사항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 말에 대해서 신임을 하고 계약을 했다. 그 선택 사항이라는 게 뭘까요? 나중에 합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가격을 제시를 하고 뭐 저희가 분양 전환 의사가 있을 때 가격을 제시를 하고 그거에 동의하시면 분양 전환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임대로 계속 거주하실 수 있다. 그거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지 분양 전환을 저희가 무조건 하니까 선택을 해라 이건 아니에요. 입주 모집 당시 홍보했던 5년은 분양 전환 시점이 아니라 가능해지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건설사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조건부 조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분양 전환이 어렵다는 것. 결국 입주민들은 건설사의 결정이 바뀌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건설사와의 갈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 쓰레기죠. 네. 이런 그 하자 보수한 거. 이쪽 부분이 그 2년 한 6개월 전부터 다 여기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치워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치워주고 있다가 이번 주민들이 집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일부 쓰레기는 치우고 이제 지금 조금 남겨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고기 있던 쓰레기예요. 네. 이렇게 많았었어요, 이게 쓰레기가. 입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2년 넘게 방치돼 있던 건설사의 폐기물 쓰레기. 하지만 쓰레기 문제는 일부일 뿐 그동안 주민들이 겪은 고충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천장 곳곳에 누수는 물론이고 군데군데 금이 간 벽면과 바닥까지
불편을 넘어 위험까지 초래하는 상황. 여기 지금도 떨어진 자국 있잖아요. 네. 이게 항상 물이 떨어지니까 그릇을 갖다가 받치고 있어요. 여기가 물이 떨어지면 바닥이 미끄러워 갖고 이것도 바닥 미끄러운 것도 저희가 수차례 요구를 했거든요. 곤쳐줘야 되는데 곤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관리사무소에 이렇게 물만 받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오랜 시간 방치되어 온 문제는 또 있습니다. 관리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아파트 조경. 네, 이것 좀 한번 보세요. 이게 조경수라고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여름철에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은 이게 부러지지 이게 가만히 삼아 있겠어요. 이게 야줄 다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아파트만 줘놓고 그냥 사람들 들어와서 살라는 얘기지 이게 무슨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아파트예요, 이게? 입주민들이 모인 인터넷 사이트에도 매일같이 불편을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심지어 주거 공간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2달 정도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실태 조사 중이다. 지금 욕실 타일 깨진 거 맞냐 확인 한번 해주셨고, 그리고 언제쯤 수리 가능할 것 같냐니까 아직은 시간이 좀 더 걸리겠다라고만 말씀을 해주셨고요. 몇 달째 계속 연락이 없어서 최근에 한 일주일 전쯤 연락을 다시 해봤더니 접수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그럼 지금이라도 접수를 다시 해달라고 했더니 지금은 접수 기간이 아니다라고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아직도 그냥 비닐로만 덮여 있는 상황이라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입주민들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입주 후부터 지속적으로 수리를 요청했지만 답보 상태. 여기에 누수까지 진행되면서 너덜너덜해진 벽지엔 곰팡이까지 가득 펴 건강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한 달 한시에 다 터버리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에요, 지금도.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옥이에요. 관리적인 부분은 네.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응답을 하냐면 2년 AS 기간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은 사는 사람이 고쳐 쓰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얘기는 진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 법적으로 하자 보수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만약 안 고쳐드린 거면 그 기간 안에 접수를 하셨는데 안 고쳐드린 거면 당연히 고쳐드릴 것이고. 지금 아파트가 네. 내 명의 내 아파트예요, 아니면 건설 아파트예요? 저희 회사 겁니다. 그러면 회사가 고쳐야지 왜 사는 사람이 고쳐요? 저희들이 관리비를 안 냅니까? 저희들이 세를 안 냅니까? 하자 보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정해진 하자 보수 기간을 지키고 있다는 건설사. 하지만 입주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 하자 보수 기간은요, 내가 집주인 일대에 적용되는 얘기고 세 사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대표님 혼자 생각이신 거죠. 합리적인 생각하고 법적인 생각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설사의 입장인데요. 지금 하자를 따진다라고 한다면 시공을 한 건설사와 임대를 하고 있는 주체 간의 그 둘 사이의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건설사와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주체가 같은 동일인이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따진다면 결국은 임대인의 의무, 그죠? 시공사의 의무, 동일시되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죠. 임대에 문제가 없도록. 현재 건설사는 임대인이기 때문에 수리해줄 의무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 이에 대한 건설사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최근 현장 담당자가 변경이 되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발생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통합 콜센터와 하자 관련 접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장 담당자 직원을 주 2회 해당 단지에 방문시켜서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건설사를 향한 주민들의 불신이 커져가는 가운데 지난 9월 입주한 90세대의 계약 과정에서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계약을 광주에서 하고서 그 자리에서 그러면 집을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잔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사람이 살면서 집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지 보여주지도 않고서 잔금 지급하고 보여준다는 얘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정하다가 하는 수 없이 9월 9일 날 잔금을 지급하고 집을 처음 보게 됐어요. 잔금을 치르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었던 집. 하지만 집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곰팡이부터 시작해 오랜 기간 방치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게다가 입주 당일이 돼서야 퇴거 시엔 수리비가 청구될 수 있다며 하자 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안내를 받았다는데요. 그가 실제 입주 당시 작성한 하자 리스트입니다. 새로 입주했다는 말이 무색해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집 와서 이렇게 여러 하자가 보이는데 직전에 살던 사람 어디에 어떻게 문제가 있었는지 새 세입자한테 알려줘라.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를 떼서 어디를 수리했는지 알려달라. 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퇴거하는 입주민에게 수리비를 받아 필요한 보수를 마치고 새 입주민을 받았다는 건설사. 하지만 입주 후 맞이한 집은 그 어디에도 수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건설사가 받은 수리비는 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인 걸까요? 입주민들은 이런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자 보수를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너희들이 고치면서 살아라. 니들 집이니까. 근데 사실 우리 집 아니잖아요. 2021년 올해 4월이 그 2분의 1이 지난 시점이고요. 이제 막 지났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지금 회사에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이제 수립되면은 입주민들한테 안내문 보내가지고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요청하시면 만날 예정이고요. 저희가 입주민들하고 뭐 굳이 대립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관리기관인 홍성군을 찾았습니다. 현재 그 신변 공공 임대 아파트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2분의 1이 지나서 임대 사업자하고 임차인하고 분양 전환에 합의를 해야만 분양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유선 확인 결과 분양 의사가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돼서 현재 난감한 상황입니다. 갈등 해소에 단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다시 신규 아파트 입주민 모집을 시작한 건설사. 주민들은 이곳에서 호소의 목소리를 더욱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함을 이제 좀 멀리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집회를 계속 이어갈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분양 전환 민간 임대 아파트.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새들어 사는 서름을 겪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안정적 주거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 노력,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보금자리여야 하는 아파트가 저희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답답하게 살고 있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대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분양 전환과 하자 보수 문제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자 보수 문제는 지금 건설사는 보증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주민들이 직접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지금 하자 보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화장실 타일 파손 건이 진행 중인데요. 영상에서 나왔던 경우는 수리를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시점이 참 절묘한데요. 취재가 시작이 되자마자 바로 수리가 됐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치고는 타이밍이 적절했다, 아니면 뭐 좀 석연치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하지만 지금까지 그 입주민들이 수리를 받기 전까지 몇 달 동안은 비닐을 저렇게 친 채로 불편을 감수를 해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대부분의 가정에서 겪고 있는 그 누수, 그리고 그 누수로 인한 곰팡이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또 한 가지가 9월에 입주 계약을 한 분이 잔금을 치르기 전에 집을 볼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파트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사전에 가서 뭐 하자 보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점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계약 전에 이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세입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 임대인이 이 전 세입자와 상의를 해서 새로 입주할 사람에게 보여주고 하자 부분을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설사가 임대인이다 보니까 이런 일반적인 일들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분양권 전환을 이용한 일종의 갑질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집 계약서의 조건과 다르다든지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요청할 수 있겠는데요. 예. 하지만 계약을 이행하는 데 의미가 없을 정도이다 할 경우에는 해지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계약서에 일일이 하나하나 그런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인 계약 파기도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쟁점이 이제 분양 전환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제 주민들은 애초에 건설사가 홍보했던 대로 5년의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분양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건설사는 또 전혀 계획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지금 본래 임대 아파트라는 것이 그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민간 기업이 소유주가 되어서 서민들에게 임차해주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이러한 임대 아파트 중에서 예를 들어서 5년짜리 임대 아파트다라고 하면 5년 임대 기간 만료 후에는 무주택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바로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라고 합니다. 예, 사실 임대 아파트라고 하면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시공주체가 지금처럼 민간이 돼서 분양 전환 민간 임대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에도 국가가 지원을 해줍니다. 주택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요. 택지 분양 과정에서 유리한 혜택을 주기도 하고요. 예. 건설사 입장에서는 손해나는 장사는 아닌 셈이죠. 그런데 5년 지나서 주민들이 분양으로 전환해달라 했더니 이 선택사항 조항은 건설사의 선택사항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 그 계약 전에 계약서를 사실 충분히 이제 읽어보고 계약을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계약서의 그 많은 내용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계약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번 임대 아파트 건도 살펴보면 과거 분양 단계에서 광고 사진, 현수막 등을 보면 5년 가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는 여기서 말하는 5년 가능이 무조건은 아니라는 건데요. 예.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모집 당시에는 5년이 지나면 바로 분양이 가능하다라고 홍보를 했다면 이 민법적으로는 계약에 대한 이행 문제로 한번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쉽지는 않겠죠. 예. 이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자치단체의 역할, 중재가 아닌가 싶은데 전북 익산에서 2015년에 준공된 그 824세대의 그 공공 임대 아파트, 임대주택이 있거든요. 이 아파트의 경우는 분양을 하면서 그 입주민과 시공사 간의 마찰이 있었고 예. 또 현재 아파트 분양가 인하하고 또 신속한 그 하자 보수를 또 요구를 하고 있는 그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에는 익산시가 이제 입주민들하고 같이 입장을 같이 하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홍성군에서도 좀 더 우리 입주민들의 입장을 좀 귀담아 듣고 같이 그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자체의 적극적인 이 중재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짓는다는 분양 전환 민간 아파트의 취지. 하지만 주거 안정이란 명분 뒤에 숨은 방관자들로 인해서 입주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기를, 그 취지가 퇴색되거나 무색해지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전사정 충남 지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제보로 만들어지는 시사인 대세남,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은 고강도의 감정노동 상황에 노출돼 있어 늘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은 눈물과 한숨을 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객실에서 미소로 승객을 응대하는 철도 객실 승무원의 일상을 시민누보 불청객이 따라가 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대전역에 나와 있습니다. 열차를 이용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 바로 객실 승무원인데요. 여러분들은 객실 승무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냥 약간 좀 단아하고 약간 그 정돈된 느낌? 네. 되게 착하고 바른 이미지, 깨끗하고. 친절하시죠? 친절하시고? 네. 늘 웃는 얼굴로 승객들을 맞아주는 객실 승무원. 이분들 때문에 기분 좋게 여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분들의 웃음 뒤에는 말 못할 사연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시민누보 불청객 시간에서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객실에서 승객들 앉아있는 좌석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표 같은 거? 네네네, 검표 업무하고 있습니다. 내차는 잠시 역에 도착합니다. 내리시는 분 왼쪽입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순회한 다음에 잠깐 짬이 날 때 잠깐 들어오는 정도지 이것도 매번 들어오는 게 아니어가지고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승무원실 좀 많이 좁아 보입니다. 이것도 원래 없었던 공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요청을 하고 해서 겨우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8량짜리인 산천 같은 경우는 승무원실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거기는 아예 쉴 공간도 없고. 휴식도 잠시 소희 씨는 다시 객실 안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합니다. 네, 제 승무원분의 양해를 좀 구해가지고 이 승무원실 한번 좀 들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상당히 비좁아 보이는데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제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를 일단 내리고요. 안에 들어가면 예, 상당히 보시기에도 좁죠? 사방이 다 막혀 있고요. 다리를 뻗기도 어렵고요. 다리를 꼬우는 것도 공간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이런 공간에서 잠깐 시간을 내서 쉬고 있다고 하니까 상황이 이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20여 분간의 업무를 마친 소희 씨. 이번에는 무언가를 꺼냅니다.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식사 시간. 그래서 승무원들은 각자 알아서 싸온 음식을 이렇게 비좁은 공간에서 짬을 내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 말고도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달랑거리는 건 안 되고 흰 블라우스에 속옷은 꼭 착용해야 된다. 염색도 과하게 컬러를 넣으면 안 된다. 립스틱은 진한 색, 빨간색이나 튀는 색깔은 당연히 안 되고요. 손톱도 원 컬러로만 발라라. 어기면 그 자리에서 시정을 하거나 좀 페널티식으로 이렇게 내근에 같이 있는 팀장님들이 경고를 주죠. 코레일의 이런 과도한 용무 규정은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아왔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코레일이 아닌 자회사인 코레일 관광개발 소속이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는데요. 저희가 편승이라는 업무는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열차에서 그 일을 하러 가는 목적지역까지 그냥 가는 업무인데 좌석이 없이 그냥 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자리가 없는 매진인 열차를 타야 될 때는 서서 가는 경우가 있고 충전기실 이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편승을 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자회사 소속인 이들과 달리 코레일 직원들은 업무상 이동할 때 좌석을 받아 열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을 향해 보내는 미소 뒤에 숨어 있는 이들의 고충,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열차 객실 승무원들이 겪고 있는 고충 상당히 심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 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을까요? 철도청은 2003년도에 공무원 정원 증원을 억제하기 위해서 홍익회에 승객 서비스 업무를 위탁하면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철도청 소속 직원이었는데 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이분들의 지위가 이제 자회사로 이제 바뀌게 됐다 소속 이런 얘기신 거죠? 그렇죠. 노사전 그 합의서에 따른 이행을 올곧게 그 한국철도공사에다가 요구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자회사의 이러한 목소리 왜 코레일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을까요? 국토부 관리자나 철도공사 출신 관리자들이 자회사 관리자로 낙하산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전관예우 같은 거네요. 예. 객실 승무원은 승객들을 최전선에서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겪고 있는 고충, 정말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코레일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열사인 관광개발 쪽에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들은 이제 또 관광개발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자회사라는 코레일에서 이제 같은 우산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자회사. 그렇게 하지만은 저희가 그쪽에 그 자회사 승무원들의 어떤 그런 유무복장 기준을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회사에다가 그러면은 뭐 시정 요구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런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끔 그쪽 계열계에서 저희한테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죠. 네, 실질적으로 같은 테두리 내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고용이 당장에 좀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코레일 소속의 그 직원들의 그 노동 조건들 뭐 이런 부분들은 자회사 소속 승무원에게도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레일은 직원 행복과 노사 상생을 그들의 핵심 가치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레일의 모습은 이들이 추구하는 바와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한 공기업인 만큼 코레일이 국민이자 자신들의 가족 중 하나인 자회사 직원들에게 좀 더 따뜻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상 속 승무원들의 일상이 참 안타까워 보입니다. 사실 이 철도 객실 승무원들의 고충은 KTX가 출범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KTX와 SRT 객실 승무원들의 이야기는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04년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이라던 KTX가 출범을 했죠. 당시 한국철도공사는 채용 공고에서 여승무원들에게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고 또 객실 승무원들은 이 약속을 믿고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계약 기간 2년이 지나자 공사는 정규직 전환이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관광 레저라는 공사 자회사와 계약을 맺으라고 통보를 하죠. 2년 넘게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만 하는 당시 현행법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당시 여승무원들은 계약을 강하게 거부했고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나섰습니다. 이게 바로 2006년의 일입니다. 예. 2006년 시작된 이 고용 분쟁 무려 12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긴 투쟁 끝에 2018년 5월 코레일 노사가 협의를 다시 시작했고 같은 해 7월 한국철도공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합의서 3개 항과 부속 합의서 7개 항에 합의를 하였고 정규직 복직이 확정되면서 승무원들의 12년간의 기나긴 투쟁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 도출에도 불구하고 이 KTX, SRT 객실 승무원 직접 고용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네, 한국철도공사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용역과 자회사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만여 명 가운데 코레일 관광개발과 코레일 네트워크 소속 노동자 3천여 명은 아예 전환 대상에서조차 제외가 됐거든요. 예. 여기서 대상에 제외된 승무원들이 바로 객실 승무원들인데요. 이들이 아주 사소한 것부터 그 서름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근무를 위해서 열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편승의 경우에 코레일 본사 직원들은 열차 좌석을 배정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승무원들은 평생 일상 업무에 포함이 됐으면서도 그 좌석이 제공되지 않아서 유니폼을 입은 채로 그냥 서서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네, 여성은 반드시 메이크업을 해야 한다. 특히 야간 및 새벽 근무 시간에도 립스틱, 눈썹 등 기본 메이크업은 한다. 또 립스틱 색상은 연한 레드, 핑크, 오렌지 계열로서 옅고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규정이 명시된 이 자료, 바로 코레일의 전동열차 승무원 업무 매뉴얼입니다. 예. 여기엔 이외에도 복잡한 규정들이 많은데요. 철도 승무원들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 겪어야 하는 불이뿐만 아니라 이런 과도한 용모 규정으로 매번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예. 올해 코레일이 매뉴얼을 개선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매뉴얼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것이 반영이 됐는지가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협소한 승무원실이나 불규칙한 그 식사 시간 등 열악하기만 한 노동 환경은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KTX 승무원들이 더 이상 강요된 슬픈 미소를 짓지 않도록 코레일이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이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시사인 대세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2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11월 초 시행 예정인 단계적 일상 회복 시기와 맞물리면서 방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수능부터 시험 방식과 체제 등이 대폭 변경될 예정입니다. 오늘 집중 인터뷰에서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방역 대책과 함께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충남교육청 교육혁신과 현경숙 장학관님 그리고 대전노원고등학교 조동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한참 바쁘실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매년 11월이면 진행되는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2주나 시험이 연기돼서 치러졌는데 올해는 예정대로 그 11월 셋째 주에 치러질 예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11월 셋째 주 목요일인 18일에 정상적으로 실시됩니다. 예. 그리고 수능 전날인 17일 10시에는 수험생 예비 소집이 이루어집니다. 이 예비 소집 때는 수험표도 교부하고 수험생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도 실시되는데 모든 수험생들은 이때 꼭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와 확진자 수험생도 관계자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라든지 직계가족은 수험표도 이렇게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험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특별히 또 방역에 많은 부분을 좀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시험장 방역 지침과 시험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내한 상태입니다. 예. 이를 위해서 86개 시험지구에서 1,367개 시험장, 26,896개 시험실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12만 8,372명의 감독관과 방역 담당관 인력도 확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시험 환경 구축을 위해서 10월 28일부터는 교육부, 질병청과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동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는 현장 관리반을 운영해서 확진, 격리 수험생에 대한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수능 전에 학교 내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체 고등학교가 집단 발병을 예방하고 시험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11월 11일부터 예비 소집일인 11월 17일까지 수험생을 포함하여 전체 학년이 원격 수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해 왔는데요. 예. 현재 전국 접종률은 97%이고요. 우리 대전 지역은 97.2%의 학생과 교직원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예, 접종률이 97%라고 하면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나머지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떻게 응시하나요? 자가격리자, 확진자 수험생도 모두 수능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수험생 유형별로 시험장을 구분하여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에서 또는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 수험생은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네. 현장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돌발 변수나 이런 에피소드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수능 시험 볼 때 상당히 긴장이 많은데 학생들도 중간에 아파서 보건실로 이동한 경우도 있었고 또 너무 아파가지고 신속하게 병원 시험장으로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시험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조치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중간에 병원 시험장을 이동하면 뭐 시험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까? 뭐 시험 불- 시간이 단축된다든지 뭐 이런 불이익은 없습니까? 불이익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동한 시간만큼 그대로 시험을 연장해서 주기 때문에 학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별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학생이 학교를 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이 늦게 알려져 가지고 부랴부랴 학생들을 이렇게 귀가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만약에 선별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등교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뜩이나 이제 시험을 앞두고 긴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수능 전날 밤이라든지 아니면 수능 당일 오전에 열이 나거나 코로나 의심 증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수능 전날 보건소 PCR 검사가 22시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수능날 아침 6시까지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만일 확진자, 격리자, 수험생이 통보가 되면 교육청에서는 신속하게 수험생이 별도 시험장과 병원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수능 당일날에 유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 시험장의 별도 시험실에서도 수능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예. 수능 시험 날 우리에게 저 익숙한 풍경이 있잖아요. 수험생들이 그 학교에 들어갈 때 후배들이 나와서 응원도 하고 또 부모들은 그 앞에서 하루 종일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풍경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예전에는 그런 풍경들이 있었죠. 후배들이 따뜻한 차를 권하고 응원구를 외친다든가 학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 함께 온 학부모님도 시험장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자녀를 배웅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수능 당일 시험장 입실은 6시 30분부터 가능합니다. 그때 관공서와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이 되고요. 예. 출근 혼잡 시간대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인데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로 임시 조정합니다. 이때에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이 증편될 예정입니다. 또 시험장에 이동 도중에 난처한 상황을 처한 수험생들을 위해서 비상 수송 차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또 이 당일날 수험생들에게 적용되는 방역 수칙이 있지요. 이 부분도 이제 수험생들이 꼼꼼히 미리 사전에 알고 들어가야 될 텐데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비해서 가장 큰 변화는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2교시 종료 후 점심시간에만 두꺼운 종이 재질의 칸막이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칸막이는 3면이 이렇게 연결된 형태인데요. 학생이 직접 설치하고 점심 식사 후 반납해서 시험장에서 회수해 갈 예정입니다. 또 안전한 방역을 위해서 시험실 수험생 밀집도를 낮추는 데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시험실당 수험생은 24명 배치가 기준인데요. 앞뒤, 좌우 간격을 시험장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간격을 넓힐 예정입니다. 거리 두기로 인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시험실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전 수험생은 16,88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에는요, 15,649명으로 1,239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실은 628실에서 666실로 오히려 38실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점심 식사는 수험생 개인이 준비한 도시락과 음용수를 이용해야만 하는데요. 기존에 학교에 설치된 음용수대라든가 정수기는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별도 시험실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험실과 동선 등이 분리된 장소에 시험장 여건에 따라서 별도 시험실을 설치하게 됩니다. 별도 시험실 감독관과 방역 담당관은 방역 구호복 장구를 착용하고 시험 감독에 임하게 됩니다.
별도 시험실당 수험생 배정 인원은 4명이 원칙이고요. 2m 간격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학교의 교육 환경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등교 수업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고 해서 이 학력 격차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코로나로 인해서 수험생들이 학력이 지금 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 네, 그런 우려가 있죠. 코로나19 이후에 원격 수업이 새로운 수업의 형태로 들어오면서 학생이 스스로 얼마나 자기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가는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상당한 변수로 된 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위권 학생들이 조금 좀 성적이 더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시사한 바는 제 생각에는요, 일상 회복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선생님들이 어떤 점을 느꼈냐면 이 원격 수업이 새로운 어떤 수업 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는 그런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오프라인 수업 말고도 원격 수업으로 수업을 이렇게 보완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2년간 지속되니까 재학생 간에도 학습 격차도 생기고 예. 또 재학생과 N수생 사이에서도 학습 격차가 생기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수능에도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도 그동안의 재학생과 N수생 사이에는 약간의 성적 격차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존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던 점에서 재학생의 강점을 살려서 공부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는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플랫폼을 운영하고서 쌍방향 수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과 피드백을 매우 강조하다 보니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올해 수능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수능의 출제 내용을 일치시키므로써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 충분히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출제한다고 하니까 수험생들은 남은 기간 효과적으로 정리하면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 올해 수능을 두고 1993년 첫 수능이 실시된 이후 28년 만에 찾아온 가장 큰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응시 체제가 좀 많이 달라졌나요? 올해 수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가 반영이 돼서 문이과 통합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시험 영역과 응시 과목 선택 방법 또는 성적 산출 방식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선 국어와 수학 영역에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구조가 도입됩니다. 공통 과목은 공통 응시하고 선택 과목은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어와 수학의 성적 산출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학습 내용이 어렵게 여겨지는 선택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 집단의 공통 과목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아지면 이들의 선택 과목 점수는 다른 선택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들에 비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올해 수능은 학습 내용이 쉬운 선택 과목을 선택했다고 해서 모두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영어위에서 올해는 제2외국어와 한문도 절대평가로 전환됩니다. 수능 EBS 연계율도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모든 수험생이 필수로 응시해야 합니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교시와 관련된 부정행위가 되게 좀 많았잖아요. 절반 가까이 차지했던 걸로 좀 기억이 되는데 올해는 부정행위 기준도 좀 변화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한국사하고 탐구 영역의 답안지가 분리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달라진 게 뭐냐면요. 작년에는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시험지를 본 것도 부정행위로 처리를 했는데요. 올해는 부정행위로 처리하지 않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교시 부정행위는요. 1교시 선택 과목 시간에 2교시 과목을 본다든가 2교시 선택 과목 시간에 1교시 과목을 푼다든가 또는 2개의 시험지를 동시에 보는 경우를 부정행위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은 무엇보다도 이런 사소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수능 응시 요령을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수능 시험 응시장 종사자들은 학생들의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수험생이나 또 학부모들께 당부의 말씀이 있으면 끝으로 좀 듣겠습니다.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건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또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시간관리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소 자신의 생활 리듬을 유지하면서 학습 시간도 관리하고 학교에서 배운 개념을 정리도 해보고 평소 5개념으로 실수한 것도 정리하면 매우 좋은 방법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충남교육청 진로진학 상담센터에서는 대익 상담을 위해서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 또는 화상 상담 다양한 방법으로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걸 공부하기보다는 틀렸던 것을 다시 복습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 시험 당일날 아침에 저희가 입실 제한 시간은 8시 10분까지입니다. 그런데 수험생은 가급적 2, 30분 먼저 도착한다는 생각으로 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먼저 새로운 시험실 환경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교시 시험에 늦을 경우에 심리적으로 쫓겨가지고 1교시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다른 무엇보다도 꼭 말씀드리고 싶으면 학생이 수능 시험 마치고 돌아왔을 때 시험 잘 봤니 묻지 마시고 꼭 한번 꼭 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년 10개월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우리 일상은 크게 제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또 한 번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잃었던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 잠재적 위험과 맞서는 과정. 하지만 그 위험이 공동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면 우리는 또다시 냉혹한 그 시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자율 속에서도 절제와 책임, 경각심을 가지는 것, 이것만이 일상으로 직행하는 열쇠라는 점,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사인 대사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